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60회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왔던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해설 강의 들어오신 목적이 아마 다 다양하실 것 같아요. 정답이 무엇인지, 아니면 정답이 다르면 왜 다른지,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조금 애매했던 부분,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마지막으로 제 답안을 보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논리 구성을 이제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왔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일단 하나라도 좀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답안지만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2차 시험은 합격자가 총 200명입니다. 그리고 특허법뿐만 아니라 민소 상표까지 확정하면 이제 답안지 종류가 200 곱하기 200 곱하기 200의 답안지가 정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만큼 600만 가지의 정답이 되는 답안지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 답안지만이 정답이 아니니까 설사 좀 저와 좀 차이가 있더라도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답안지를 제공하고 왜 이렇게 따르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효율적인 답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특허법 답안 형식뿐만 아니라 민소 상표까지도 통일적으로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고, 그것을 적용시켜서 이제 합격까지 하면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200여 가지의 특허법 답안지, 민소 상표까지 합치면 전 600만 가지의 답안지 형식이 이제 물론 다 정답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잘 쓴 답안지가 있고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답안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답안지가 이제 좀 효율적인 답안지 형식이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좀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기출문제 1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발명 X에 대해서 완성을 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발명 X가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병과 독점적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 좀 포커스가 꽂혔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어디 쓰였는지도 좀 캐치를 계속 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설문 1번이 바로 이 점이 나왔죠. 그래서 많이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권범심 제도와 특허권 침해 소송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대인적인 이제 효력 제한 사유의 항변, 예를 들면 손사용권, 특허권 남용의 항변 이런 것들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진보성 흠결에 따라서 권리범위 부정의 항변이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걸 다 쓰려고 하면 2점이 아니라 20점이라 하더라도 되게 부족한 점수거든요. 그래서 그 논점들을 과연 다 쓰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 생각해보면 아니다가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것도 출제자 교수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부분에 주어진 게 특허법상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라고 해서 그 수많은 논점들 중에서도 딱 그 취지와 관련된 차이점만 써라라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 2번도 잠깐 보시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의 특허권 소진 항변에 관한 논점이 나왔죠. 그리고 소설문 2번에서도 진보성이 없음을 이유로 이제 청구하는 경우도 논점이 나왔습니다. 설문 2번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고 있으니까 당연히 설문 1번에서는 거기에 대한 논점을 이제 쓰지 말라는 게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수험생 분들께서는 딱 차이점이라고 꽂혀가지고 아마 아시는 내용 다 썼을 것 같은데, 물론 그게 감점은 아니겠지만 문제에서 묻고 있는 바는 아니었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근거로서는 앞부분에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 말과 설문 2번에서 이미 그런 내용들을 묻고 있다 근거로 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답지를 보시면 아마 이렇게 통목차로 아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저희 답안지 철학으로는 이렇게 통모차로 쓰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험생이었다면 이제 이렇게 답안을 썼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대목차 내용이 이제 답안지 내용과 똑같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어라고 해서 침해 소송 계속 중이더라도 권범시 청구할 이익이 있다. 이제 이 판례를 저는 이제 타깃으로 이제 설문 1번을 출제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문 4번을 보시면 이제 침해 소송 계속 중에 무효 심판 청구되었고, 그 심결에 관하여 심치소 제기하는 게 아마 이제 그 조치로서 아마 다 작성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침해 소송 중에서도 이제 그런 권리 범위 판단, 속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치소 단계에서의 소유이익을 이제 구할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설문 4번에서 묻듯이 그와 대응해서 설문 1번에서는 이제 소유이익이 아니라 권리 범위 하기 심판 청구의 이익에 대한 그 판례를 타깃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 판례에서도 이제 선결적으로 그 차이점에 대한 내용이 판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범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이 판례가 저는 타깃이라 생각해가지고 제가 수험생이었다면 대목차 1번으로 하고 이제 결어해서 심판 청구의 이익이 부정될 수 없다라고 썼을 것 같은데, 이렇게 쓰다 보면 이제 2점이란 배점상으로 보면 좀 엄청 분량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 4번까지 좀 고려하기에 좀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저의 답안지 철학과 좀 다르게 답안을 쓰더라고 아까 틀린 게 아니라고 했듯이 그분들이 봤을 때는 그럼 너무 내용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까봐 저는 이제 여러분께 제공한 답안지는 이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냥 통목차로서 이제 묻는 바에 따라서만 이제 작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문제의 취지는 이제 이 판례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방금 제 수험 생이라면 썼을 것 같은 내용들을 작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설문 1번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치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답안지 작성을 하실 때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께 제시하고 싶은 기준은 백화점식 답안을 지향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를 상표 같은 걸 풀다 보면 뭐 34조 1항 여러 조항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나열을 하더라도 틀린 답안이 아니에요. 감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배점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식 답안은 특허법에서도 여전히 적용이 되고, 특히 이런 문제에서도 이제 백화점식 답안은 피해야 된다. 그것을 배점으로 이제 한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 1번은 이렇게 짧게 치고 넘어가고, 이제 설문 2번은 넘어가면 서설문 1번은 다 아실 내용일 거고 서설문 2번도 아실 내용일 겁니다. 서설문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다 지금까지 을이 청구한 경우이지만 서설문 3번은 이제 갑이 청구한 거예요. 심판 청구인이 갑이어가지고 문제를 읽다가 당연히 이것도 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을이 균등 침해를 이유로 청구를 했다고 라고 생각해서 약간 좀 논리가 꼬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청구인 주체가 누구인지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서설문 4번도 딱히 뭐 어려운 논점이 아니어서 아마 이 문제는 다 잘 푸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2점이니까 배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목차를 잡으실 때는 그냥 소설문 1번에 대한 해결, 그리고 소설문 2번에 대한 해결, 소설문 3번에 대한 해결, 마지막 소설문 4번에 대한 해결, 마지막 결론으로서 해결하시면 되지, 부가적으로 뭐 일반론을 앞으로 쭉 바른다든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문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좀 주의를 할 게, 이 문제를 보자마자 아마 첫 번째로 떠올렸을 판례가 이제 확인 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제조 방법이 부가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대한 최신 판례가 있잖아요. 이제 아마 그 판례를 좀 떠올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판례는 정확히 말을 하면 청구 범위에 제조 방법이 기재된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판결 이유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보시면 청구 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제조 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인 경우, 이 의미가 PBP 청구항, 즉 제법 한정 물건 발명에 대한 정의로서 판결을 위해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PBP 청구항에 대한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의뢰 발명 X-의 실시가 갑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PBP 청구항에서 특허 발명을 특정을 하고 이제 확발을 특정한 다음에 보호 범위를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특허 발명을 특정했고 확발을 특정했고 그 확인 대상 발명이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한다라고 해서 세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적용되는 게 뭐 청구 범위의 해석인데, 그 청구 범위가 이제 PBP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학설이 나뉘죠. 거기에 있어서 특허 요건 단계에 뭐 출원 발명 출원 단계 또는 무효 심판 단계에서 특허 요건 판단을 하잖아요. 그때에서의 학설이 뭐 물건 동일성 그리고 제법 한정설이 있는데, 보통 이것은 이제
주장하시는 학자님 거의 안 계셔가지고 이 부분이 거의 통설입니다. 그래서 특허요건 단계를 묻고 있다면 보통 뭐 학설을 안 쓰고 이제 판례만 작성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보호범위 단계는 학설이 좀 많아요. 이제 1원설 입장에서의 학설도 나뉘고 2원설 입장에서 학설이 나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견해가 다양합니다. 특허요건 단계는 우리나라도 이제 물건 동일설로 통일되어 있지만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뭐 유럽, 중국까지도 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되게 통일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굳이 학설이 의미가 없지만 보호범위 단계에서는 우리나라도 학설이 갈리는데 미국과 유럽과 일본과 중국도 학설이 견해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설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묻는 바가 지금 이 보호범위 확정 단계도 묻고 있으면 이 내용도 써야겠죠.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제 1논점으로서 5점 또는 4점으로 보고 뭐 4, 5점 볼 수 있겠죠. 이것도 4, 5점으로 본다면 총 문제는 8점에서 10점이 나와야겠는데 묻는 설문 3번 보시면 4점입니다. 그래서 논점은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대비해야 할 사양이라고 했죠. 대비할 사양은 이제 물건 대 물건으로 대비하는 것인지가 묻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특허 발명 특정과 뭐 확발 특정까지의 논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비할 사항이 이제 특허 발명을 특정했더니 물건이었다. 그리고 확발도 특정했더니 물건이었다라고 해서 물건끼리 대비하는 것이 묻는 바이고 그 다음 단계로서 이제 보호범위 확정 단계까지는 묻는 게 아니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두 번째 줄에 만약에 특허요건 이제 판단할 때라고 했다면 당연히 뭐 학설 이런 거 거의 쓸 필요 없겠죠. 하지만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1논점으로 4점을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답안지에 이제 학설을 썼는데 만약에 판례만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판례도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판례만으로 그냥 퉁치고 싶다 하셔가지고 판례를 정말 풍부히 썼다면 아마 뭐 학설까지는 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지를 보시면 일단 이제 제법 한정 발명의 의미 취지를 짧게 쓰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저는 이제 학설을 크게 썼습니다. 여기서 1원설 입장에서 그 다음에 2원설 입장에서 나뉜 다음에 1원설 입장에서 특허요건과 침해 판단 모두 물건 동일설이라는 입장이 있고요. 아니면 모두 제법 한정설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2원설 입장에서는 특허요건과 침해 판단 단계에서 달리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판단하냐 봤을 때 특허요건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건 동일설로 국제적으로도 통일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요건은 물건 동일설로 통일되어 있지만 침해 판단에서는 제법 한정설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권실지불 판례 있잖아요. 이제 권리의 실체에 비추어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 범위를 제법 한정으로 한정할 수 있다. 이런 판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그 판례도 특허 발명의 특정에 대한 단계가 아니라 보호범위 확정 단계의 판례이다. 왜냐하면 권리 범위의 속보 판단할 때 한정해서 판단한다 하더라도 물건 대 물건으로서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판례는 그 이후 단계의 판례여서 저는 따로 적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법론으로서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썼다 해도 틀리고 감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짧게 치고 넘어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설 쓰고 이제 판례 쓰고 이제 결론까지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 4번으로 넘어가면 갑은 이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을은 권리 범위 확인 심판 대신에 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제 그 다음에 무효 심판의 심결과 관련하여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서 12점이기 때문에 총 4점, 4점, 4점으로 해서 논점은 3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보통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심결이니까 인용 심결과 기각 심결로 나눌 수도 있고 당사자가 지금 갑이 나오고 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일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병이라는 독점적 통상실시권 계약 맺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왜 주어졌을까? 무조건 사용하라고 주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설문 1번과 설문 2번에서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설문 4번에서는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봐서 저는 일단 을에 대한 조치와 병에 대한 조치로 먼저 크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을에 대한 조치와 병에 대한 조치 잡았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점이 3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논점 4점으로 할게요. 5점 또는 4점이니까 4점, 4점, 4점으로 해서 목차 1, 2, 3, 4 결론까지 해서 저는 목차를 총 2개를 구성한 다음에 을에 대한 조치와 병에 대한 조치가 있는데 을에 대한 조치가 2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을에 대한 조치로 보고 마지막 세 번째 논점을 병에 대한 조치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정 청구에 대한 논점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답지에 보시면 정정 청구를 쓰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왜 안 썼냐면 만약에 정정 청구를 이제 논점을 쓰려면 무효 심판 계속 중이니까 정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문제에서는 두 번째 줄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럼 특허 무효 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물어야 정정 청구가 직접적인 논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정 청구가 아니라 특허 무효 심판 심결에 관련하여 조치이기 때문에 그럼 심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로서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당연히 이제 갑에게 이제 불리한 심결이니까 인정 심결이라 한다면 거기에 대해 불복을 해야겠죠. 그게 첫 번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연히 그러면 심취소 단계에서는 정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을의 조치로서 나머지 하나는 정정 심판이 주 논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병에 대한 게 조금 활용될 수 있는 게 이제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좀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에 대한 조치로서 첫 번째 소외의 이 부분이 저는 문제 보자마자 좀 확 와닿았던 게 이 판례가 이번에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전지에서 출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살짝 아쉬운 거는 그 판례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대한 불복으로 이제 심취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사안과는 직접적으로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 판례에서 선결적으로 이제 불리한 심결을 받은 당사자는 소외 얘기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라고 판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점으로서 여기 적용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첫 번째로서 심취소의 소유익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2008 후 4486 판례이죠. 그래서 불리한 심결을 받은 당사자가 라고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때 이제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심취소의 소유익을 작성을 하였고 그 다음에는 정정 심판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정 청구에 대한 내용은 정정 심판과 좀 중복되는 면이 있고 심결 이후 단계이고 이제 무효 심판 청구에 관련하여라고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정정 청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점으로서 정정 재항변이 또 다뤄지고 있는데 저도 되게 정정 재항변이 무조건 출제될 거라고 수업 시간에 강조를 드렸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도 어떻게든 정정 재항변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계속 출제자의 의도와 다르게 계속 해석을 각색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에는 정정 재항변은 직접적인 논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험생 때 이제 사시에서 사법시험계에서 강의하시던 민소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건데 문제를 풀 때 한 번의 가정은 가능하다. 하지만 너무 많은 가정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가 문제를 잘못 해석한 거다. 출제하신 분은 너에게 그렇게 많은 가정을 하게끔 출제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많이 가정한 거기 때문에 첫 번째의 가정은 가능하지만 2번 이상의 가정은 하지 마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효 심판의 심결이 갑에게 불리한 인용 심결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첫 번째 가정만 했습니다. 그 가정만 하고 나서 심취소의 이익과 정정 심판을 썼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을이 권범신 대신에 무효 심판 청구했다고 명백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해 소송에서 무효양변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갑이 정정 재항변을 했겠죠. 그리고 갑이 법원 판사님한테 저 판사님 지금 무효 심판 사건 진행 중인데 그래서 무효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가지고 저 정정 심판 정정 청구로 지금 무효 사유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 중지 신청할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정을 한 이후에 나오는 논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정만 한다면 그 논점은 주논점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것은 배점으로 보더라도 뒷받침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정정 청구나 정정 재항변을 썼다 하더라도 이제 감점은 아니에요. 이제 써도 됩니다. 하지만 백화점식 답안 형식으로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4점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분량이 어떻게 되냐면 1점당 3줄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게 12줄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심치소의 이익 또는 정정 심판에 대해서 한 12줄 정도 뭐 업다운 생각하면 그 정도 쓰면 되는데, 정정 재항변과 정정 청구를 쓸 경우에 12줄을 줄여가지고 이것을 한 6줄로 쓰고 나머지 6줄을 정정 청구라든지 재항변을 쓴다든지 해버리면 이 준원점에 대해서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논점에 대해서 풀로 받을 수 있는 점수를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더 안 좋게는 뭐 글씨체가 조금 나쁘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다른 6줄 때문에 이 내용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수험생이 제대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점을 안 썼네라고 이제 못 보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될 불이익도 있고, 필속이 느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준원점이 아닌 것까지 짧게 치고 넘어가려다가 문제 4번에서 시간 관리를 못 해가지고 못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저였거든요. 제가 엄청 다양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동차 기득 30까지 문제 4번을 건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 문제 4번까지 좀 빵점이었거든요. 하지만 문제 1, 2, 3번은 만점이었어요. 그런데도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준원점을 잘 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가적인 거는 점수가 없었구나. 있다 하더라도 뭐 0.3점 정도 진짜 간의 기별도 안 간 점수를 받았구나. 하지만 문제 4번에서 통으로 날리니까 당연히 그건 크리티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인 답안지 구성이 중요하다. 그거는 배점상으로도 논점 개수를 먼저 파악을 해야 그런 게 좀 판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정 청구와 정정 재항변 당연히 쓴다 하더라도 뭐 감점은 아니지만 제가 왜 답안지에 안 썼는지 아마 좀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 을에 대한 조치로서 직접적인 게 2개 딱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그럼 병에 대한 조치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병이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리한 신결로 통해가지고 무효로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제 실시료 지급 같은 게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병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병이 실시료를 지급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일부 지급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급하지 않았구나. 따라서 그걸 통해 가지고 조치로서 실시료 지급 청구할 수 있겠다라고, 이건 뭐 가정할 게 없죠. 그러니까 바로 논점이 이끌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 논점까지 병에 대한 조치로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가정을 계속 하게 된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을이 무효의 항변이 아니라 무효심판 청구를 했는데 무효 항변까지 가정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정정 재항변이 논점 될 수 있다고 본다면 1번이 2번이 가능하다면 3번도 가능하겠죠. 그럼 또 확장을 하자면 그러면 갑이란 자는 을에게 지금 침해소송을 제기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을이 실시한 게 아니라 무라는 자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었네. 그러면 을에게 청구할 것이 아니라 무에게 침해소송 제기해야지. 그럼 또 갑자기 병이란 자가 난 특허 등록을 받았지만 지금 문제에서 보면 특허를 냈단 말이 없죠. 그리고 특허 연장했단 말이 없죠. 그러면 가정을 해서 갑이란 자는 특허 등록을 했지만 특허를 뭐 연장료를 낸 적이 없다. 그래서 특허 연장 유지료도 내야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한다면 끝도 없이 조치가 나올 수 있거든요. 병이란 자도 지금 통상실종 계약을 맺은 자인데 갑이란 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침해 소송을 계속 진행할 만한 돈이 부족하다고 가정한다면 병에게 와가지고 야 너가 지금 나에게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 소송 질 수 있어. 나 빨리 와가지고 보조 참가해. 이것도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조치라고 한다면 정말 끝도 없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가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좀 이번 문제 4번을 통해서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문 1번은 백화점식 답안을 하지 말라는 것과 좀 연계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설문 4번은 논점 3개만 쓰더라도 무망하다. 그래서 다른 걸 혹시나 뭐 안 썼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이것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 1번은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2번. 설문 1번은 아마 다들 좀 기분 좋게 풀었을 것 같아요. 다들 수업 들으셨던 강사님께서 강조했던 판례일 것 같아요. 최근 판례니까요. 그래서 갑이란 자가 이제 특허 출원 X에, 즉 당해 출원에서의 조치를 가능한지, 그리고 아니면 당해 출원이 아니라 분할 출원을 통해서 조치가 가능한지를 2가지를 묻고 있다. 그리고 그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 관해 설명하시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9점이니까
4점, 5점 또는 5점, 4점으로 해서 1, 2, 3 마지막 결론으로 해서 총 목차는 3개다. 그리고 첫 번째 논점이 당해 출원에 대한 조치, 박스 쳐진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분할 출원에 대한 조치로서 배점과 논점 개수가 일치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친절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라면 좀 불친절한 문제는 논점을 이렇게 명백하게 안 주어지거든요. 숨겨진 논점이지만 그거를 점수를 보고 논점 개수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수험생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배점만 보고 이제 파악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논점이 명백하게 안 주어져가지고 누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논점을 딱 명확하게 주어져서 좀 친절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출제자가 이 문제를 출제할 때는 원래 기존 사건대로 지금 갑은 2022년 2월 10일 이제 뭐 발표했다고 되는데 그 위에 보겠습니다. 갑이 이제 두 번째 줄에 2022년 7월 22일에 특허청에 발명 A를 특허 출원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원래 사건대로 이제 국법이 적용되는 출원일로 이제 아마 문제를 구성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수험계에서 좀 많은 반발이 있었어요. 어떤 반발이 있었냐면 지금 우리는 합격을 하게 되면 변리사로서 지금 현재의 법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변리사인데 국법을 가지고 시험을 내는 게 맞냐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논란이 있었고 어떤 한 수험생분이 그걸 특허청에 전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청 직원분에게 국법이 시험 범위에 해당하나요? 물었을 때 특허청 직원분께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주었다고 약간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비공식적으로 그런 답변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제하시는 교수께서도 처음에는 이제 날짜를 국법이 적용되게끔 실제 사건과 동일하게 출제를 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있을까봐 개정법이 적용되게끔 날짜를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 때문에 최근 판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야 국법이 적용되는 뭐 그렇게 생각할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날짜를 개정법이 적용되게끔 했다 하더라도 최근 판례를 출제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최근 판례를 타깃으로 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의 좀 궁금한 게 있을 수 있는 게 문제에서 네 번째 줄에 갑은 특허 출원 X의 보정 기간 내에 보정을 하거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보정을 통해서 공제 주장을 할 수 있냐라는 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판례의 판결 이를 보시면 이게 2020 후 11479 판결 이유입니다. 엄청 긴데 그 중에서도 좀 헷갈릴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특허 출원서에 공지의 주장 취지를 기재하도록 한 30조 이하왕을 형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출원 시 누락한 공지의 주장을 보정의 형식으로 보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이 점이 원출원 시 공지의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 출원에서의 공지의 주장을 허용하지 않을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최근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판결 이유 때문에 약간 문제에서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통해서 보정 형식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한 의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결 이유를 좀 이제 꼼꼼하게 읽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근데 판결 이유의 취지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한 이유가 어떤 거냐면 여기서 보정의 형식으로 보완한다는 표현의 키워드가 아니라 그 앞에 당해 출원 시 이제 누락한에 좀 포커스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최근 판례에서의 그 판사님의 판결 이유에서 이 부분을 설치한 이유는 당해 출원에서의 조치로서는 이제 국법상 안 되지만 당해 출원이 아니라 분할 출원에서의 이런 조치로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허용하지 않을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제 판시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포커스를 둘 때 보정의 형식이 아니라 당해 출원 시의 조치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비교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보면 판결 이제 번호도 나와 있죠. 2010 후 2353 판결은 이제 국법상 당사자에게 이제 좀 되게 불합리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는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판례였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이 출원 당시에는 공제 주장을 하지 않았지만 그 하루밖에 차이 안 나요. 하루 지나서 공제 주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는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 판례인데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출원이 너무 가혹하다. 그리고 구체적 타당성을 좀 잃었다라는 비판이 가해졌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개정법인 30조 3항이 나왔던 겁니다. 만약에 지금 최신 판례처럼 이게 분할 출원이 아니라 2010후 2353 판례와 동일한 사건인 출원 당시에는 하지 않았지만 그 당해 출원해서 하루 지나서 이제 공개 수정을 했다면 그 판결에서는 아마 이제 이 판례를 변경했겠죠. 이제 변경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안과 지금 사안과는 다르잖아요. 당해 출원에서 조치가 아니라 분할 출원에서 조치다 보니까 굳이 이 옛날 판결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이것을 변경하지 않고 그냥 그 사안과 지금 사안은 다르다. 그래서 이제 바로 운영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문구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정의 형식으로 보완한 것은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제 이 판결을 끌어온 것이 아니라 당해 출원에서의 조치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사건에서는 분할 출원에서의 조치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여기에 직접적인 운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개정법상 보시면 규칙, 내용은 시행규칙입니다. 20조의 2, 3항에 보시면 공지외 적용의 보완에서 두 번째 줄에 보정서의 그 취지를 적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정의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딱히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좀 헷갈릴 만한 부분이긴 한데 좀 포커스를 좀 잘못 두었던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문 1번은 최근 판례를 타깃으로 한 문제였고 개정법을 적용시키끔 출원일 날짜를 변경시킨 거여가지고 딱히 문제된 건 아니어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그 개정법이 적용되는 시행 날짜를 되게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외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어가지고 답이 갈리게 되면 감점이 엄청 크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지금 개정법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해야 되는데 구법을 출제해버렸네 라고 또 이제 비판이 클까봐 출제자분께서 좀 몸을 사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돼서 개정법 시행일을 전 답안지에 썼지만 안 쓰더라도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마 좀 쉽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설문 2번은 아마 다들 아시는 이제 심치소의 심리 범위인데 결정계 사건이어서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3번도 아마 다들 좀 유명한 판례죠. 1차 때부터 되게 유명한 판례여가지고 아실 판례인데 여기서도 저는 이제 날짜로서 구분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을이란 자가 심취소 제기 전에 뭐 이제 출원인 변경 신고를 했다면 뭐 어땠을 거다 하지 않았다면 뭐 안 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전 가정을 이제 하진 않는 편이거든요. 또 묻는 바에 보시면 날짜가 안 주어져 있어요. 이제 을이 심취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마지막 줄에 그 을이 심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을이 심취소를 제기했던 날짜가 나왔다면 그 부분은 무조건 써야 됩니다. 논점이 돼요. 그래서 심취소 제기 전에 뭐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지금 날짜까지도 안 주어졌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을 썼다 하더라도 뭐 큰 플러스 점수는 없었을 거여서 만약에 그 부분을 안 썼다 하더라도 딱히 뭐 감점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은 갑은 대형 유동 채널 A와 소형 유동 채널 B, 그 다음 균일한 고체 중합체 시트 C로 구성 요소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 연마용 패드 및 그 사용 방법에 관한 발명입니다. 그래서 구성은 A, B, C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도 이제 화학 변리사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반도체여가지고 전자 변리사 분들께서 하시는 작업이거든요. 저도 지금 이거 문제를 읽으면 이 발명이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기술 내용을 파악을 할 정도로 이 문제를 과연 출제한 게 합리성이 있는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희는 이제 문제를 봤을 때 한번 53회에서 기출이 한번 되었으니까 수험생 분들께서는 이 판례를 분석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문제를 출제해도 문제 없겠다라는 판단하에 좀 교수님께서는 좀 구체적인 기술 내용을 좀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 자료로 뭐 특허법 기출 분석이라고 제가 드린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서 (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에 첫 번째 박스가 이제 기출문제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네, 기출문제 보시면 여기서 갑은
이제 구성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뭐 대형 유동 채널, 뭐 소형 유동 채널, 뭐 균일한 고체, 중합체 시트 다 이게 전문 용어잖아요. 그런 거 안 주어지고 그냥 구성 A, B, C로만 주어졌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단이 있어가지고 그냥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올해 기출된 문제에서 뭐 브레이크인 및 컨디셔닝 공정 이런 표현들이 안 사용되었어요. 왜냐하면 전문 기술이다 보니까 딱 범리적으로만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번 나왔다 보니까 수험생 분들께서 이 판례를 아마 배웠을 거고 그러면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좀 다뤘을 거니까 이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출제하지 않았나라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면 이제 첫 번째 그림이 있는데 이 사건 연말 패드 횡단 연도입니다. 여기서 5라고 적혀 있는 게 이제 중합체 시트가 되겠고요. 큰 이렇게 7번 있죠? 제가 여기 7번 있잖아요.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구성 A 대형 유동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부분 있잖아요. 이게 소형 유동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연마용 패드다. 그리고 구성이 이제 중합체 시트, 대형 유동 채널, 조그만 소형 유동 채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박스를 보시면 그 연마용 패드가 이렇게 뺑뺑뺑 이렇게 도는 거 회전시키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올라가는 웨이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퍼를 좀 평탄화시키려고 웨이퍼도 이렇게 돌리고 연마시키는 패드도 돌려가지고 마찰을 통해가지고 평탄화시킨다. 그리고 거기에 슬러리를 똑똑똑 떨어뜨려가지고 이 연마용 패드에 있는 이 유동 채널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화학 입자들이 굴러다녀요. 그게 또 이제 웨이퍼 부분을 평탄화시키는데 화학 작용을 통해서 좀 그런 게 기여한다. 이게 이제 발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림으로만 딱 보면 바로 좀 이해되잖아요. 그림이 없으면 좀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란 자가 이제 구성을 보시면 A, B, C 중에 A와 C는 가지고 있지만 소형 유동 채널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해서 방금 봤던 조그만 그런 구멍 같은 건 없다. 대신에 마이크로 홀이라는 M 부분이 부과되어 있어서 을은 이제 A, C, M을 이제 발명 완성하여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의 발명은 네모 박스가 있는데 갑의 특허 발명의 구성 요건을 전부 충족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직접 침해, 문헌 침해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을이 자신의 발명인 연마용 패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갑 특허 발명의 구성 요건 A, B, C를 충족하게 되어 특허권 침해에 이르게 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 통해서 간접 침해가 된다라고 논점을 끄집어내면 되겠고요. 여기서 좀 살짝 아쉬운 거는 간접 침해의 의의가 직접 침해에 이르게 할 개연성이 크다 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봤던 보충 자료에서도 기출문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53의 2분에서도 이제 중간 단락에서 단 되어 있던 부분, 소문자 B는 B로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판례에서도 이제 개연성이 클 경우에 간접 침해를 인정한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약간 표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으로서는 간접 침해를 타깃으로 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셔야겠고요. 다만 그래서 이 부분이 간접 침해에서 간접 침해 요건이 이제 전용품이어야 되잖아요. 전용품이 되려면 공용성이 있어야 되고 전용성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이 부분이 공용성에 해당한다라고 보셔서 사안 포섭하실 때 이 문구를 공용성에서 포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만 을의 발명은 마이크로홀 M이라는 기술 수단에 의하여 갑의 특허 발명보다 더 우수한 작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사안 포섭할 때 활용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간접 침해 전용성 뿐만 아니라 직접 침해에서는 이제 이용관계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이용관계 병에 대한 침해를 다룰 때 이 내용을 포섭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쭉쭉 나오죠. 이제 아마 이런 좀 전문 내용이긴 하지만 그냥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브레이크인 및 컨디셔닝 공정이 필수적으로 부과됨을 확인하였고, 그 다음으로 B의 수치 범위 내에 있는 폭과 길이 및 밀도를 가지고 있는 연마 슬러리를 이동시키는 통로가 포함되어 있어서 갑의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 중 소형 유동 채널, 즉 구성 B와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가는 줄무늬 홈이라는 구성이 반드시 형성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간접침해에서의 전용성에 포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할 때 뭔가 전문적인 내용도 이제 좀 더 포함이 되어서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 포섭할 만한 부분도 확실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 취지상 딱히 간접침해가 딱 적용시키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사실을 알면서도 라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속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주장을 하려고 한다. 갑의 특허권 침해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시오. 12점으로 나왔습니다. 12점이니까 아까 풀었던 방식대로 해보면 5점, 5점, 2점, 12점으로 되고, 아니면 4점, 4점, 4점으로 해서 12점으로 되고, 어떻게 하든 목차는 1, 2, 3 마지막 결론까지 해서 총 4개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을과 병에 대해 각각 묻고 있으니까 하나의 논점은 병이겠구나, 또 하나의 논점은 을일 텐데 어떤 게 나머지 하나는 어떤 논점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간접 침해를 판단할 때 공용성에 대한 논점 그리고 전용성에 대한 논점이 나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용성과 공용성 두 가지를 하나로 나누면 되겠다 해서 을에 대한 것과 나눌 때 하나는 공용성, 하나는 전용성이 된다고 해서 첫 번째 논점 공용성, 그 다음에 전용성으로 해서 을은 간접침해다, 나머지 하나는 병에 대해 직접침해다. 아까 봤듯이 이용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을부터 다룰까 이제 병부터 다룰까는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답지를 한번 보시면 네, 답지 페이지에 보시면 저는 병부터 다뤘습니다. 병부터 이제 직접 침해인지 여부부터 다루고 그 다음에 을에 대한 것부터 다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용성이란 부분이 시간이 제가 지금 많이 지연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지연되었네요. 간략하게 적어보면 갑이라는 자가 특허권자예요. 특허권자인데 구성이 A, B, C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을이란 자가 A라는 것을 전용품을 이제 생산을 한 다음에 병이란 자에게 양도해서 병이란 자가 A, B, C 또는 D라는 것을 부과해가지고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간접 침해를 판단할 때 이 A란 구성이 특허 발명에 대해서 전용품인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병에 대한 실시, 그리고 이게 특허 발명에 대해서 직접 침해, 이용 침해 포함되겠죠. 그래서 A, B, C 그대로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공용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공용성, 간접 침해 판단할 때. 그래서 공용성에 대한 내용과 이제 어떻게 보면 겹치기 때문에 저는 병에 대한 내용을 좀 서두에 목차, 1번 목차에 먼저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용 침해가 맞냐라고 좀 의문이 드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충자료 판례를 가지고 왔는데 특허법원 2006허 3496 특허법원 판례입니다. 이 판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특허법원 판례 2006허 3496 판례인데 페이지는 19페이지입니다. 정확히는 20페이지예요.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페이지에 보시면 다 정리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다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로 올라가면 제1항 발명의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는 이상 이용관계의 성립이 인정되고 특허 발명의 간접 침해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사건의 하급심에서 이용관계가 성립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과의 관계는 이용관계이다, 이용침해이다 라고 이제 판결 이후에서도 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점으로서 병에 대해서는 이용침해, 직접침해 뭐라고 해서 침해 주장 타당하다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논점으로서는 을에 대한 간접침해 성립 여부에 대해서 논점을 두 개로 나눠서 공용성과 전용성을 다루면 된다라고 해서 127조 1호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특허가 물건 발명인 경우에 대한 제가 조문을 가지고 왔는데 조문을 한번 보시면 특허가 물건 발명인 경우 이게 127조 1호입니다. 그래서 특허 물건이
지금 말하고 있는 구성 A, B, C로 이루어진 연마용 패드잖아요. 그 특허 물건의 생산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설, 이제 교수님께서 이 생산이 브레이크인 및 컨디셔닝 공정이다. 왜냐? 생산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아마 다 판례를 아실 텐데, 답지를 보시면 답지 12페이지입니다. 답지 12페이지에 맨 위에 공정성 판단 기준이란 판례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발명의 구성 요소 일부, 이제 비구성을 결합한 물건을, 즉 AMC입니다.를 사용하여 발명의 모든 구성 요소를 가진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므로 공업적 생산에 향하지 않고 가공, 조립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라고 해서 이 가공에 브레이크인 및 컨디셔닝 공정이 가공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 공정성에 포함된다라고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에만이라고 되어 있어서 AMC라는 그 물건을 사용해서 구성 B가 반드시 형성된다고 이제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에만에서 전용성도 이제 만족한다라고 해서 이 사용하는 물건, 그래서 을이 생산하는 물건 AMC를 생산이 위에 보시면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 나와 있고, 양도는 병에게 공급하고 있다라고 해서 간접 침해가 성립하려면 전용품을 생양대수청해야 되는데, 그 전용품이란 것도 공용성, 전용성 나오니까 공용성과 전용성을 갖춘 전용품을 생양대수청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가지고 각각 사안 포섭하시면 설문 1번은 문제 없이 풀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 2번으로, 설문 2번으로 넘어갈게요. 설문 2번도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좀 아쉬운 거는 갑은 정과 무를 상대로라고 이제 주체가 2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2명에 대해서 각각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읽다가 아마 무에 대한 정에 대한 판단을 하실 때 좀 누락한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배점상 보면 8점이니까 5점, 3점 정도로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좀 감점은 있겠지만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 판례를 적용시킬 때 최근 판례인 속지주의의 예외 그 판례 있잖아요. 그 판례가 타깃인지 아니면 옛날 판례인 간접 침해에서의 그 생산의 의미에 대한 판례 있잖아요. 그게 논점인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최근 판례를 작성을 했거든요. 설문 2번에 대한 답지를 보시면 실질적 생산 또는 속지주의 예외를 이제 여기 배치시킨 이유는 왜 그러냐면, 판례를 보시면 사안포섭 14페이지에 보시면 제3국에 있는 이제 수출하여 이제 반제품을 조립하여라고 이제 판례가 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정의 생산한 반제품은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제작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조립에 아마 이제 교수님께서 키워드를 줘가지고 최근 판례를 좀 타깃으로 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판례를 작성하였고, 그 다음에 무에 대해서는 속지주의 이제 여부에 대해서 원칙 내용 있죠. 첫 번째는 직접 침해 여부에 대해서 원칙상 특허 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부분을 여기다가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접 침해 여부에 대한 내용은 솔직히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아마 이 부분도 연관되어 가지고 생산의 의미에 대해서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한다까지만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내용이어가지고, 그래서 생산이라는 의미도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한다가 아마 이 판례를 가지고도 좀 쪼개가지고 조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이 판례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설문 2번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아실 내용인데, 그 판례 근거에 대해서 저는 조립하여란 포인트를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설문 3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특허권자 갑은 자신의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데 적합한 장비를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X와 통상 실시권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통상 실시권자 X는 특허 발명 중에서 반도체 웨이퍼 연마용 패드의 전용품인 대형 유동 채널을 제작 및 납품하는 계약을 Y와 체결하였다. 이렇게 읽다 보면 그 판례구나 아마 다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접 침해가 아니다라고 이제 아마 결론 날 것 같은데, 간접 침해의 유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신발이 있어요. 이제 신발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신발끈이 있고 뭐 이렇게 뭐 푹신한 깔창이 있어요. 이제 깔창. 그래서 이제 이게 특허 발명인데 어떻게 보면 이 깔창이 어떻게 보면 되게 뭐 특유한 효과가 있습니다. 뭐 키를 높이면서도 되게 푹신푹신해가지고 되게 좋다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구성 A라고 하고 뭐 구성 B, 구성 C라고 할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특허 발명의 전용성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특허권자인데 을이란 자가 이 신발에 대한 특허 발명 중 A라는 것을 생산한 다음에 병에게 양도해서 이걸 만들어내면 간접 침해가 되겠죠. 이런 걸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이것을 법리적으로 말을 하면 구성요소적 간접침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요소적 간접침해라는 그 단어부터 알 수 있듯이 특허 발명의 구성에 해당하는 것을 생산해가지고 간접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A라는 구성도 간접침해의 전용품으로 이제 볼 수 있겠죠. 그거와 다르게 다른 유형으로서 비구성요소적 간접침해가 있는데 그 어떤 거냐면 이 신발도 만들어야 이 신발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신발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게 공장인데 이 공장에서 신발을 딱딱 찍어내야 이제 이 물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공장이란 거는 이 신발만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인 겁니다. 그러면 이 공장도 특허 발명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장치 물건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전용품에 해당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장치 구성은 굴뚝이 구성이 되고 이게 뭐 컨테이너 벨트가 있어서 이 신발이 쭉쭉 지나가겠죠. 그래서 컨테이너 벨트도 있을 거고 이 공장의 구성과 이 신발의 구성은 아예 관계가 없잖아요. 뭐 깔창에 이게 공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여기는 다 철강 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비구성요소적 간침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법리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제가 아까 가져왔던 127조 1호에서 보시면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이죠. 능동형입니다. 사용되는이 아니라. 그래서 법리적으로 보면 특허 물건이 이 신발을 생산에만 사용하는 공장이 그래서 법리적으로 보면 이 비구성요소 간접침해가 법리적으로 맞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서 이것도 전용품이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이제 간접침해로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A라는 구성은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수동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포섭하기 위해서 이제 판례가 이제 좀 확장 해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허법은 비구성요소 간접침해뿐만 아니라 구성요소적 간접침해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문 3번을 보겠습니다. 특허권자 갑은 자신의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데 적합한 장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특허 발명은 연마용 패드가 되는데 이 연마용 패드를 실시하는데 생산하는데 적합한 장비는 공장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X에게 실시 허락을 계약을 체결한 그 실시 범위는 비구성요소적 간접침해에 해당합니다. 이게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이냐면 제가 보충자를 좀 많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한번 좀 보면 특허법원 사건인데 2017나 1018 사건입니다. 2017나 1018 사건인데 여기서도 이제 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상 실시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방법에 대해 통상 실시 계약을 맺었을 때 그 전용품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보시면 페이지 3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이제 원고는 이제 그 윈젠이라는 그 회사와 윈젠이 이 사건 특허 발명, 방법 발명인데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데 적합한 장비라고 했습니다. 문제 표현과 동일하죠. 문제에서도 자신의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데 적합한 장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실시하는데 적합한 장비라고 해서 이것을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고 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 이런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하였고 이 물건이 이 사건에서 전용품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런 개념으로 비구성요소적 간접침해다. 왜냐하면 방법 발명은 당연히 그 단계가 구성이잖아요. 하지만 물건은 단계와
실제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비구성연속 간접침해로서 문제에서는 표현한 거다 보시면 되고, 하지만 통상 실시권자 X는 그 특허 발명 중에서 반도체 웨이퍼 연마용 패드의 전용품인 구성 AA를 제작 납품하도록 Y와 계약했다라고 해서, 이건 또 신발에서 웨이퍼의 A 구성처럼 신발에서 이 깔창 부분에 대해서 A 구성에 대해서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이제 Y와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허락받은 범위와 실시 범위와 그와 포함되지 않는 다른 범위를 실시하도록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상 실시 계약을 넘어서는 범위를 실시를 하게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실시권자는 이 물건에 대해서 실시 적합한 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또 보시면 제조, 생산이죠. 생산, 사용 빠졌습니다. 판매, 양도. 생산, 양도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마용 패드를 생산할 수 있는 이 공장 이 부분을 이제 사용하면 당연히 이게 신발 외부 이게 연마용 패드가 나오니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특허권자는 이거 장비만 생산하고 양도할 수 있게만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와 관련 없는 이 깔창 부분을 이제 Y를 통해 가지고 물려받은 거죠. 당연히 이건 계약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판례를 꼬았다, 약간 좀 변형시켰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허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간접침해가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조치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교수님께서 그렇게 내버리면 또 다 알고 있는 문제니까 너무 쉬워진다. 그리고 조치가 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결합시켜가지고 문제를 출제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지를 보시면 간접침해를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조치로서 저는 이제 침해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게 또 왜 논점이 되냐면, 제가 기출 분석으로 나눠드린 보충 자료에서 페이지, 아까 봤던 페이지 말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페이지 10쪽을 보겠습니다. 이제 페이지 10쪽을 보시면 기출문제 풀이 강의 이제 56회 3문이라고 오른쪽에 하단 부분입니다. 10페이지 오른쪽 하단 부분에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 이제 변형되는지 비교하시면 바로 눈에 띌 거예요. 기출문제에서는 그 판례 그대로 나왔는데, 특허권자 갑은 소의 X와 방법 발명에 대해 통상 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했을 때 계약에는 방법 발명에 장소 제한하고 이런 제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피고 정은 소의 X로부터, 즉 통상 실시권자로부터 이 방법 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이 사건 용접기라 되어 있죠. 이것도 비구성요소적 간접침해겠습니다. 방법 발명 특허는 단계가 구성인데 용접기는 단계가 아니라 별개의 물건 이제 눈에 보이는 그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비구성적 간접침해이고, 이 전용품의 제작을 의뢰받고 되어 있어서 발법 발명의 이 문제인데, 실제 우리 지금 60회 기출문제에서는 연마용 패드의 전용품인 그 일부 구성요소 A를 제작 및 납품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범위가 문제 출제가 좀 다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납품하였다. 그 다음으로 갑이 정을 상대로 간접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소를 제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접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조치가 논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이번 설문 3번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 이제 그에 앞서서 금지 청구도 가능하고, 하지만 이제 형사죄는 이제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논점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아마 교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조금 꼬아가지고 출제했던 게 좀 포인트였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문제 1번, 설문 1번에서 제가 깜빡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다뤘던 이 사건에서의 특허 발명의 청구 범위입니다. 제가 찾아서 갖고 왔는데, 청구항 1항이 이제 연마 패드이죠. 거기에 구성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대형 유동 채널, 소형 유동 채널, 그리고 균일한 고체 중합체 시트, 이렇게 구성 A, B, C 주어져 있고요. 청구항 22항부터가 그 사용 방법입니다. 거기에 연마 패드에 대한 구성이 나왔다기보다는 측면 운동을 개입한다거나 연마 패드에 제품을 압착한다거나, 이게 그 단계, 사용 방법에 대한 단계가 구성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실시에 적합한 장비와
전역품인 대형 유동 채널 A, 이게 좀 다르다. 그래서 실시 계약 맺는데 그 범위와 다른 걸 좀 구분하셔야 되고, 설문 1번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갔던 게 있는데, 설문 1번에서 그럼 여기 사실을 알면서도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어디에 사용되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개정법이 있죠. 이제 방법 설명에 대해서 이제 직접 침해가 되려면 알면서라는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 부분에 사용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할 때, 병액에 대해서 이용 침해뿐만 아니라 그 부분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서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을은이라고 시작하는 부분에서 보시면 이 과정에서 공정을 수행하고 있고 다수의 다이아몬드 입자가 부착된 컨디셔너로 연마용 패드의 표면을 압착하여 문지르는 브레이크인 및 컨디셔닝 공정이 필수적으로 부과된다라고 해서 이 공정 단계가 부과된다라고 해서 이 사용 방법에 대한 특허가 이제 이 단계까지도 부과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용 관계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 공정이 부과되니까 이용 침해로서 또 알면서도 요건까지 해서 사안 포섭할 때 이 부분도 논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 답지에 그걸 안 썼거든요. 제가 왜 그걸 안 썼냐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 시계열적 순서도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판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조금만 바뀌더라도 효과가 달라지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방법 발명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마다의 그 순서까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컨디셔닝 공정을 수행하는 경우 뭐 이렇게 필수적으로 부과된다고 했던 이 공정이 처음 시작 부분 또 마지막 단계에 부과되면 문제 없겠지만 중간에 그게 끼어 들어가게 되면 그 시계열적 순서가 깨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 B, C란 구성은 반도체 웨이퍼 연마용 패드에 대한 구성이지 그 사용 방법은 아까 보여드렸던 총괄 내용이 아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용 방법이란 것은 그냥 출제하신 분께서 그 특허 발명의 명칭을 그대로 가져오신 것이지 이 사용 방법에 대해 포섭하라는 의미로 사용 방법을 준 게 아니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용 방법을 가지고 포섭을 하라고 하셨다면 연마용 패드의 구성이 A, B, C라고 주어졌듯이 그 사용 방법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청구범위 내용이 포함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읽었던 컨디셔닝 공정이 필수적으로 부과되는데 그 부과되는 위치가 뭐 앞인지 뒤인지 중간에 투입되더라도 뭐 시계열적 유서가 아무 깨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부과되어야 발명의 그 이용관계 요건 중에 일체성이 파괴되지 않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일체성이 파괴되지 않고 이용관계여야 되고, 그래야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이 사실을 알면서도까지 포함이 되어서 직접 침해다라고 이제 포섭을 할 수 있지, 뭐 알면서도 전 단계인 이미 이용관계부터가 지금 이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서도는 병에 대한 관계에서 포섭할 것은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이 부분을 버리면 안 되거든요. 어딘가는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을의 관계에서 전형성에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전형성에서 주관적 요건이 있잖아요. 객관설과 주관설이 있는데, 주관설 요건에 대해서 아마 그냥 학설 이름만 알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주관설의 내용 중에서도 좀 갈리는 게 있는데, 주관설 내용 중에서도 어떤 견해가 있냐면, 을이 간접 침해자인 을이 이제 알면서도가 아니라 을이 만든 물건을 전달받은 자, 병이 침해한 것을 알면서도 계속 사용한 경우라고 이제 학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시면 을이 아니라 병이란 자가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는 줄무늬 홈이 반드시 형성되는 것 사실을 알면서도잖아요. 병이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주관설의 일견해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병에 대한 직접 침해보다는 을에 대해서 전륜성에 대해서 주관적 요건에 대한 내용이 좀 맞지 않나 싶어서 저는 거기에 포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1번 설명드리면서 좀 건너뛰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청광 22항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넘어갔고요. 그래, 문제 3번은 이렇게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손해배상 청구가 여기서는 조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시 계약 범위가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 4번으로 넘어가면 이 부분도 이제 선택 발명 되게 다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 잘 썼을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될 거는 최근 판례가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구성의 곤란성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경우가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불분명하냐면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에 대해서 잡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17페이지로 보시면 구성의 곤란성이 있는 경우, 구성의 곤란성이 불분명한 경우로 나눠가지고 이제 구성의 곤란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양현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 사안을 해결해 보시면 상위 개념의 범위가 매우 넓지 않으므로 상하위 개념 관계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이 교수님 학설 견해입니다. 그래서 상위 개념이 너무 넓어 버리면, 즉 C가 상위 개념인데 거기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이 C1과 C2와 쭉쭉 가서 뭐 C만, C2만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넓어 범위가 되면 그 C라는 것과 그 특정 하위 개념 구성 요소와 상하위 개념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넓어 버린다. 그럴 경우에는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하기 좀 불분명한 경우, 즉 C1과 C2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상하위 개념이 엄청 넓은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하위 개념 관계를 인식할 수 있고, 따라서 구성의 곤란성이 좀 불분명함으로 선택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려면 이양현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포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판례는 종래 판례를 이제 틀렸다고 변경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다 하지만 그거는 구성의 곤란성이 없는 게 아니라 불분명한 경우에 가지고 불분명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효과를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 효과는 이항이원을 통해 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구성의 곤란성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효과가 이항연이니까 구성의 곤란성이 있고 해가지고 진보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C1과 C2가 하위 구성 요소로서 이제 몇 개 안 되니까 판례 중에서 진보성 판례가 아마 두 개 좀 대표적인 판례가 있는데, 최근 판례보다는 종래 판례가 아마 좀 더 케이스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그 판례가 아마 이제 상하위 개념이 좀 되게 좁았거든요. 상위 개념이 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타깃으로 한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으로 설문 2번으로 넘어가면, 이 부분은 이제 상위 개념 발명과 하위 개념 발명 간의 선후 간의 이제 침해 여부를 묻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설문 1번이 상위 개념이 먼저 선출원된 경우를 묻고 있고요. 그럼 이 경우는 당연히 선택 침해가 논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잘 쓰셨을 것 같고, 소설문 2번은 이제 하위 개념이 먼저 선출원되어 특허가 되었고 상위 개념이 이제 실시하는 경우가 침해인지를 묻고 있는데, 이제 법리적으로 보면 이제 상하위 개념 중에 후출원이 먼저 하위 개념이 먼저 특허가 되었고 이후에 이제 상위 개념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당연히 침해가 되겠죠. 그래서 법리적으로 보면 하위 개념 이제 좁은 범위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2가 되겠네요. 이게 먼저 특허를 받았는데 이것보다 넓은 범위를 실시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뭐 침해를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침해가 됩니다. 법리적으로. 그럼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이제 갑이란 자는 실시를 할 때 이 C를 C1과 C2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갑이란 자는 뭐 이렇게 실시할 수도 있고 이제 C1, C2 이렇게 두 가지를 실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첫 번째는 이것과 비교하면 A, B, C2, A, B, C2가 되니까 당연히 이거는 문헌 침해 맞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A, B, C1은 관계에서 침해가 맞나요? 침해가 아닌가요? 판단할 수 없죠. 왜냐? 일단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문헌 침해는 아니죠. A, B는 같지만 C2와 C1이 다르니까 문헌 침해는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법리를 알고 있죠. 균등 침해를 알고 있습니다.
문헌 침해는 아니지만 일부 구속요소에 변경을 가한 경우 특허권자 보호를 위해서 이 발명이 이것을 뺏겼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잖아요. 그게 맞다면 균등 침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 C2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인정받았으니까 특허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A, B, C1에 대해서는 C1과 C2에 대해서는 C라는 상위 개념에 포함되는 발명이지만 이 C1이 C2와 비교했을 때 균등 침해에 성립한다면 당연히 침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경우를 나눠가지고 C2를 실시할 때는 침해이고 C1을 실시할 때는 침해가 아니다라고 하면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그거는 또 너무 가정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럽지만 문제에서 그 C2에 대해서 을이란 자가 발명 Y를 완성하여 특허 출원하였다 라고까지만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이 A, B, C2는 상위 개념에 비해서 뭐 2학년이라는 특별한 효과가 있다라는 표현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왜 안 나와 있냐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을의 특허 출원 이제 이 하위 출원에 대해서 엄청 효과가 엄청 뛰어나다라고 문제 이제 본문에 나와버리면 나중에 갑이란 자가 A, B, C1을 실시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판례를 보시면 18페이지의 첫 번째 보시면 과거 대법원은 답지입니다. 답지에 과거 대법원은 현저한 효과가 있어 등록된 것이므로 특허 발명과는 다른 발명이라고 판시하여 침해를 부정하였다라고 해서 만약 본문에 을의 실시 형태인 A, B, C2라는 발명이 정말 2학년이라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뭐 특허 출원 뭐 했다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설문 2번에서도 이게 어떻게 뛰어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단정 지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방금 읽었던 과거 대법원 판례 때문에 그럼 A, B, C1과는 그러면 다른 발명이니까 비침해겠네 라고 이제 결론에 도달할까봐 출제하신 분은 이런 그 2학년이라는 효과를 본문에 넣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효과는 이제 뭐 뛰어나든 아니든 모르겠습니다.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엄청 뛰어나가지고 다르다 이렇게 논리 구성하시면 안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문제에 주어진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A, B, C2라는 발명이 있다. 그 발명이 특허 받았다. 근데 이 C2와 C1은 그냥 하나의 상위 개념 안에 포함되는 건데 C1과 C2는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게 이제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균등 관계에 있는 단순한 변경에 불과해서 균등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침해인 거고 실무적으로 보더라도 C2로 하더라도 무던 침해, C1으로 하더라도 무던 침해는 아니지만 균등 침해라고 해서 답을 침해라고 내리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수험생 분들께서 뭐 경우에 나눠가지고 썼으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침해라고 경우 안 나누시고 침해라고 쓰셨더라 하더라도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경우를 안 나눴는데 좀 간점되지 않을까요? 좀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보나 실무적으로 보나 결론은 통일되게끔 이제 문제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침해라고 결론 내리는 게 깔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소설문 3번은 동일자 출원이죠. 동일자 출원인 경우에는 그러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98조를 당연히 적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98조 같은 경우에는 선후 간의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선후 간에 적용될 때는 98조가 논점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동일자 출원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8조는 직접적인 논점이 된다기보다는 문제에서 동일자 출원 중에 그럼 하나는 특허를 받았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협의제 무효사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무효사유 있는 특허권을 가지고 권리 행사하는 경우에는 판례에서 그것은 특허권 남용에 해당하여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례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후 관계에서는 뭐 98조가 적용될 수 있겠지만 동일자인 경우에는 뭐 98조로 간접적으로 주장할 수 있겠죠. 점수가 배점이 낮으니까.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일자 출원인 경우에는 특허 받았다면 그것은 협의제 위반의 무효사가 있고 무효사유에 기한 특허권의 행사는 남용이기 때문에 비침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방법인 거, 논리 구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저의 기준에 따라서 말씀드린 거고 배점이 5점이니까
저와 좀 다르게 논리 구성 가져가더라도 감점 이런 부분들 거의 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 3번으로 넘어가면 심혈관 치료 물질에 관한 발명 X에 대하여 특허를 받은 갑은 이제 X의 구성 요소 중 C가, 즉 일부 구성만을 빼와가지고 이제 병의 발명의 구성 요소 M과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넘어가서 병이 마지막 줄에 갑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취행할 수 있는 대응 조치에 대해 설명하시오잖아요. 갑이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지 않고 침해 주장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가정을 하자면 정말 끝도 없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의 그 답안지 철학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면 10점이니까 5점, 5점으로 해서 논점은 2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논점 1, 논점 2 해서 마지막 결론 3까지 해서 목차는 총 3개만 구성하시면 돼요. 그럼 처음으로 당연히 나와야 될 게 주장에 대해 반박하려고 하죠.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럼 갑 주장이 틀린 근거가 첫 번째 논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게 대응 조치잖아요. 그래서 대응 조치가 두 번째 논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 주장을 반박하는데 엄청 많은 논점을 제시할 필요 없습니다. 묻고 있는 바가 지금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게 잘못됐다고 반박하는 거니까 과제 해결 원리에 대한 법리가 주논점이 되는 것이고, 이제 판례를 보시면 답지를 보겠습니다. 답지를 보시면 판례 부분에서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즉 여기서는 구성 C가 되겠죠. 구성 C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라고 해서 문제에서 표현 자체가 이 판례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주논점이 되어서 쓰면 되고, 이거 외에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에 반박하고, 효과 반박하고, 변경 용이성 반박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의식적 제외, 자유시시 기술의 항변, 이런 것들을 써도 틀린 건 아닌데 주논점은 아니다. 그것을 썼다 하더라도 가산점도 그리 크지 않을 거고, 주논점도 분량에 비해서 적게 쓸 거니까 오히려 전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논점만 강하게 썼다면 아무 문제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고, 그래서 사안을 보시면 특허 발명 A, B, C 이 구성 전체에 대해서 투기한 해결 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 사상의 핵심을 실제로 판단해서 양자를 비교해야 되지, 구성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해가지고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반박할 수 있다라고 끝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반박하고 나서 대응 조치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갑이 지금 침해 주장을 하고 있지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응 조치로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나의 실시가 적법하다, 문제되지 않는다라서 침해 소송과 대비되는 게 문제 1번에서 나왔었죠. 차이점 고려 했잖아요. 그게 이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다, 소검범이다 라는 측면에서 병의 대응 조치로서 소검범으로서 적법 요건인 심판 청구의 얘기를 쓰시고, 그 다음에 본안 심리로서 여기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작용 효과 동일성 이런 것들을 좀 반박을 한다면 여기서 짧게 치고 넘어갈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면 또 균등 범위에 대한 의취지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부가적으로 이제 생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안으로서는 소검범위 조치로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저는 마지막 작성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답안지를 제공할 때 제가 서두에 들었던 말씀이 있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좀 어렵고요.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 시간 관리 측면에서 좀 많이 어렸을 것 같고, 문제 3-3 같은 경우에도 실제 사건을 약간 각색, 변형했던 부분이 좀 어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높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난이도가 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던 거는 브리타 판례 같은 것들이 좀 문제가 안 나왔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기존 판례 가지고 좀 출제를 했었고, 좀 그걸 변형시켰던 거여가지고 난이도가 상까지는 올라가지 않지만 그래도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가 정말 어려워가지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백화점식 답안과 좀 가정을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그것을 이 기출 문제에서 좀 출제하신 분께서 말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통해서, 물론 이번에 합격하셔가지고 이제 공부를 접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게 제일 좋지만, 내년에 또 하게 된다면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접근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내년에 좀 피드백 하신다면 내년에 더 좋은
결과 이제 합격까지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나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뭐 지금 끝나고라든지 메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정말 수고하셨고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에너지 충전하셔가지고 업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